운명의 바느질. 당신의 삶은 거짓으로 꿰매진 천이었다. 한밤중 소희의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절규한다. 눈을 뜨면 손가락에는 이유 모를 비단의 감촉이 남아있다. 뉴욕에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 소피아 김.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 뒤에는 30년간 감춰진 충격적 진실이 숨어있다. 내가 죽었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니? 서울의 작은 직물 공방에서 마주한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 혈육을 찢어놓은 잔혹한 배신, 도둑맞은 천재성, 그리고 운명이 다시 꿰맨 가족의 이야기. 소희는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천 조각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사연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소호거리, 소희의 패션 스튜디오에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에코퓨전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이곳은 그녀의 세계였어요. 벽에는 한국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고, 마네킹들은 자연 소재로 만든 현대적인 의상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소희, 미국에서는 소피아 김으로 알려진 34세의 패션 디자이너는 다가오는 컬렉션의 마지막 작품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짧게 자른 세련된 보브 헤어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녀는 검은색 와이드 팬츠에 자신이 디자인한 미니멀한 리넨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번 시즌 베스트 피스가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어시스턴트 제시카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뭔가 부족해. 이 원단이 내가 생각한 느낌과 달라.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옷감 위를 움직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초조했어요. 가슴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화려한 천들 사이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소희,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그녀에게 비단을 건네는 여성의 모습. 꿈속에서는 언제나 누군가가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소희는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조여왔어요. 스튜디오의 문이 열리고 그녀의 양어머니 메리가 들어왔습니다. 67세의 메리는 단정한 회색 머리에 포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소피아, 깜짝 방문이야. 메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어쩐 일이세요? 메리는 딸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아빠랑 주말에 코네티컷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고 초대하러 왔어. 소희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주말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메리의 눈빛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또 그 꿈을 꾸었구나? 소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양부모님은 소희가 5살 때 한국에서 그들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부모나 입양 전 삶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어젯밤이요. 소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누군가 제게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주는 꿈이었어요. 메리는 소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내 안에 있는 기억이 널 부르는 걸지도 모르겠구나.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존과 메리 김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그들은 소희에게 사랑과 기회를 주었고 그녀의 재능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소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작업 스트레스일 거예요. 소희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중요한 미팅을 위해 맨해튼 중심부의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차분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글로벌 럭셔리의 패션 디렉터와의 미팅이었으니까요. 미스 킴, 만나서 반갑습니다. 패션 디렉터 레이첼 토머스가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의 에코퓨전 디자인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소희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머스 씨. 우리 호텔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유니폼 라인을 디자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친환경 소재와 아시안 감성이 우리 브랜드와 완벽히 어울릴 것 같아요. 레이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광이네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 지점이 될 예정이에요. 다음 달에 서울로 가실 수 있나요? 서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소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머릿속에서 그 꿈의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든 펜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괜찮으세요? 레이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급히 떨어진 펜을 주워들었어요. 네,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흥분해서요. 스튜디오로 돌아오는 길, 소희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그녀가 태어난 곳. 한 번도 의식적으로 방문한 적 없는 그곳.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양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호텔 유니폼 디자인 프로젝트예요.
오, 소피아, 메리의 음성이 흥분으로 높아졌어요. 정말 좋은 기회구나. 하지만 소희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존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 뿌리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우린 완전히 이해할 거야. 소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엄마.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소희는 자신의 옷장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한복 조각, 비단 손수건, 그리고 누군가의 글씨가 적힌 노트 조각. 이것들은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였어요. 손수건을 만지자 이상한 감각이 손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천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수많은 원단을 만져봤지만 이 손수건에서 느껴지는 감촉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억의 조각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희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기이하게 친숙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을 때 놀랍게도 그녀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소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어떤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노래는 그녀의 꿈에서 들리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뭐죠?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아, 이거요? 자장가라는 전통 동요예요. 모든 한국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죠.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몸 전체가 떨렸어요. 이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패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소희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가져온 1000샘플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전통 직물에서 영감을 받은 친환경 소재들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던 소희의 시선이 문득 호텔 책상 위에 놓은 잡지에 멈췄습니다. 한국 텍스타일 기술의 혁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무심코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던 소희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녀의 눈이 한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친환경 섬유 기술의 선구자 김도연이라는 캡션과 함께 있는 남성의 사진. 그 순간 소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얼굴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그녀에게 무엇을 들려주려는 걸까요? 이제 나를 찾으러 갈 시간이야.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호텔 유니폼 프로젝트와 함께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소희는 서울의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도시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했어요. 그녀는 침대 위에 펼쳐놓은 한국 전통 식물 샘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원단들의 감촉이 그녀의 꿈속에서 만져보았던 그 비단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오늘 그녀는 한국입양인 연대라는 단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잡지에서 발견한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의 얼굴이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소희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검은색 슬림 팬츠에 오버사이즈 린넨,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패션 감각은 이곳에서도 돋보였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걸 해야 하는 걸까? 마음속에서 의문이 솟아올랐어요. 하지만 그 꿈, 그 비단, 그리고 가슴 속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갈망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입양인 연대 사무실은 작고 아늑했어요. 벽에는 전 세계로 입양된 한국인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소희는 자신과 같은 의문과 그리움을 발견했어요. 김소희 씨, 맞으신가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40대 초반의 남성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셔츠에 편안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소희 씨를 담당하게 됐어요. 소희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어로 소피아라고 불러도 좋아요. 준호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소희 씨가 편한 대로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준호의 사무실에서 소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살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 반복되는 꿈, 그리고 호텔 잡지에서 발견한 김도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잠시만요. 김도연이라고 하셨나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분 말씀이신가요?
그는 컴퓨터를 돌려 한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모니터 속 기사에는 친환경 섬유혁신가 김도현. 30년 만에 다시 주목받는 기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이분이에요. 왜 그의 얼굴이 저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입양 직전에 가족과 재회했지만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여기 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감정을 진짜로 이해한다고 느꼈어요. 제 입양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해보죠. 먼저 소희 씨의 원래 이름, 생년월일, 입양 기관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소희와 준호는 오래된 서류들을 파헤쳤어요. 입양 기록에는 부모 사망, 가족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준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요. 준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살폈어요. 1991년 국제 텍스타일 박람회 화재 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식 기록에는 그 화재로 사망자가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소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더 조사해 볼게요. 그날 저녁 준호의 전화를 받은 소희는 잠에서 깬 것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소희 씨, 김도현 씨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장혜진 씨도 살아계세요. 그들은 에코텍스라는 작은 직물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소희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가 중증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고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소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찾은 아버지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야겠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함께 서울 동쪽의 작은 동네로 향했어요. 에코텍스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공방이 보였습니다. 소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준호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방 문을 열자 비단과 천연 염색 원단의 향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소희의 디자이너 직감이 이 공간의 특별함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문양의 천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자연 염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나이든 여성이 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고 자연 염색한 듯한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품위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성의 눈이 소희를 보자마자 커졌어요. 그녀의 손에서 실이 떨어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아?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소희예요. 김소희.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내 한국 이름은 김지연이었어. 우리 딸. 소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성은 카운터를 돌아 나와 소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너구나. 우리 지연이. 여성은 손을 뻗어 소희의 얼굴을 만지려다 멈췄어요. 내 이름은 장혜진이야. 난 내 어머니야. 소희의 가슴속에서 믿기지 않는 현실감과 혼란,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럼 제가 고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혜진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화재? 아니, 우린 살아있어. 그런 거짓말을 누가?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91년, 내가 5살 때 국제 텍스타일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어. 너희 아버지가 친환경 섬유 기술을 발표하는 중요한 날이었지. 우린 너를 호텔 어린이집에 맡겼어.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고 모두가 대피했어. 혼란 속에서 내가 없어졌어. 소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린 미친 듯이 널 찾았어. 하지만 호텔 측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했어. 그런데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사망했다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뭐라고요? 제가 죽었다고요?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시신도 보지 못했어. 이미 화장되었다고 했지. 우린 완전히 무너졌어. 혜진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정보에 따르면 소희 씨의 기록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고아라고 서류를 꾸며 해외 입양을 진행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박정우라는 이름이 서류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동복지원 담당자였던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정우.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의 예전고 파트너였어. 텍스타일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지. 친환경 섬유 기술 특허를 두고 큰 다툼이 있었어. 소희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자신이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소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병원에 계셔. 신장 질환이 심해져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계셔.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그날 저녁 소희는 혜진의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직물 샘플들과 디자인 스케치가 가득한 작업대가 있었어요. 도연이는 항상 천연 소재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 화학 섬유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평생 해왔지. 혜진이 작업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넌 어릴 때부터 천에 관심이 많았어.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천 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고 그랬지.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녀가 패션 디자이너가 된 건가요? 혹시 유전적인 재능이었을까요?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우린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누구도 우리 말을 믿지 않았어. 박정우는 이미 아동복지 분야를 떠나 섬유 기업의 임원으로 성공했고 혜진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소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절대 포기한 적 없어. 안방에 있는 상자를 보여줄게. 소희는 혜진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옷장 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 신고서, 그리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편지를 썼어. 너를 찾기 위해 보낸 수많은 문의서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어디 있든 언젠가는 이 편지들을 읽게 되길 바랐어. 소희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소희의 사진, 그녀를 찾기 위한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녀가 간직해온 비단 손수건과 똑같은 천이었습니다. 이건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내가 만든 첫 작품이야. 아버지의 천으로 내가 직접 술을 놓았지. 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소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손길로 바느질을 가르쳐주던 어머니, 아름다운 천을 보여주던 아버지의 모습. 마지막으로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기야. 내가 사라진 후부터 매일 썼어.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희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내 딸 지연이를 잃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한다. 언젠가 그녀를 다시 찾을 때까지 나는 매일 이 일기를 쓸 것이다. 그리고 지연이가 좋아했던 이 천을 계속 발전시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소희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천과 직물에 그토록 끌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유산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에코텍스 공방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 천연 염료의 은은한 향기가 그녀를 반겼어요. 혜진은 이미 작업대에서 천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등장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지연아. 아니, 소희야. 정말 올 줄 몰랐어. 혜진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약속했잖아요. 공방 안을 둘러보던 소희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원단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 염색된 면, 부드러운 유기농 실크, 독특한 질감의 대나무 섬유. 그녀는 이 천연 소재들의 놀라운 품질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이 원단들은 정말 특별해요. 소희가 옅은 연보라색 실크를 만지며 말했어요.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질감이에요. 혜진의 눈에 자부심이 깃들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특허 기술이야.
화학약품 없이 천연 성분만으로 염색하고 가공하는 방법을 개발했지. 일반 공정보다 물도 50% 적게 쓰고 독성 폐수도 없어. 소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정말요? 패션 업계에서는 이런 기술을 찾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30년 전에 이미 그 길을 개척했어. 이 기술로 큰 회사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박정우가 방해했군요. 소희가 마무리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 실패하자 우리 가족에게 복수한 거지.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패션 디자이너 본능이 강하게 솟아올랐어요. 이 원단들, 제 컬렉션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희의 목소리에 흥분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친환경 패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정말?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뉴욕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들었지만 우리 같은 작은 공방의 원단을. 소희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패션 업계는 지속 가능성을 찾고 있어요. 이 기술은 혁명적이에요. 아버지의 친환경 섬유 기술과 제 디자인이 만나면 소희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빠르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리뉴 라이프라는 새 브랜드를 만들어요. 재생과 치유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죠. 소희가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적 실루엣의 전통적 요소를 결합하고 각 제품의 아버지의 친환경 기술 이야기를 담아요. 혜진은 소희의 디자인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아름다워. 내 아버지가 이걸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소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 소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30년 만에 친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고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방에서 가져온 천으로 급히 만든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어요. 준비됐니? 옆에서 기다리던 혜진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에 놓인 침대에 마른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여전히 지적인 눈빛을 가진 모습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누가 왔는지 봐.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지연이 돌아왔어.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소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소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너구나. 내 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소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건 박정우가 한 짓이라고요. 도연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지만 곧 피로가 그를 덮쳤어요. 그는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김도연 환자 검사 시간입니다. 이분이 최지민 선생님이에요. 혜진이 소개했습니다. 도연이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지민은 소희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는 딸입니다. 소희가 대답했어요. 지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잘 오셨어요. 병실 밖에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지민은 도연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신장 기능이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혹시 제가 기증자로 적합할까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희망찬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직계 가족은 적합할 확률이 높아요. 소희는 즉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뉴욕의 디자인팀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녀는 리뉴 라이프 브랜드 런칭 계획을 설명했고 팀원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아, 이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녀의 수석 디자이너 레이첼이 말했어요.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해요. 이건 단순한 컬렉션이 아니라 제 가족과 연결되는 일이에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소희는 낮에는 에코텍스에서 새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딸의 귀환으로 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지연아, 이건 내가 30년 동안 개발한 모든 기술을 정리한 노트야. 도연이 낡은 노트북을 소희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이 널 통해 세상에 알려줬으면 해. 소희는 감동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이 기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게요. 공방에서 작업하던 중 소희는 지역 여성들이 혜진에게 인사하러 들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중 몇몇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이 동네에는 재봉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네요. 소희가 혜진에게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는 봉제 공장이 많았어.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분들을 리뉴 라이프의 생산팀으로 고용하면 어떨까요?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장인 정신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혜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소희는 지역 주민들과 미팅을 갖고 그녀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보였고 곧 작은 제작팀이 꾸려졌어요. 에코텍스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리뉴 라이프 샘플 컬렉션이 완성되었어요. 소희는 패션 미디어와 바이어들을 위한 작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공방을 미니 쇼룸으로 변신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모델로 섭외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소희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차가운 눈빛과 위압적인 존재감을 가진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에코텍스인가 보군. 남자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소희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깃들었어요. 박정우 씨군요. 소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정우는 놀란 듯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소. 당신은 누구요? 제 이름은 김소희입니다. 아니, 원래 이름은 김지연이었죠. 소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30년 전 당신이 사망시킨 그 아이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난 아무것도 모르오. 소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 부모님에게 한 짓, 우리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정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얼굴을 굳혔어요.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하다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소. 증거는 충분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의의 시간이 왔어요. 정우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소희를 내려다보았어요. 당신의 패션쇼가 성공하길 바라겠소. 하지만 이 동네는 곧 재개발될 거요. 이 낡은 공방도 사라지게 될 테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아요. 그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리뉴 라이프 브랜드는 단순한 패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천재성과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소희는 벽에 걸린 컬렉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이제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리뉴 라이프 브랜드의 첫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아침 일찍부터 에코텍스 공방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소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공방은 하룻밤 사이에 세련된 쇼룸으로 변신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유기농면으로 만든 드레이프가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벽을 따라 그녀가 디자인한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의상 옆에는 사용된 원단에 대한 설명과 친환경 생산 과정을 담은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혜진이 다가와 소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 아버지의 기술과 내 디자인이 만났으니 분명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소희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 바이어들이 이 가치를 알아봐 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박정우에게도 보여주자고. 혜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강한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단순한 패션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정오가 되자 초대된 패션 미디어와 바이어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패션 매거진 에디터들, 백화점 바이어들, 그리고 지속가능 패션에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에코텍스를 가득 메웠어요.
소피아 김, 뉴욕에서 온 유명 디자이너가 한국에서 새 브랜드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한 패션 에디터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요. 소희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친환경 패션이 아닙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섬유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의 만남이에요.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델로 참여하여 소희의 디자인을 선보였어요.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실루엣, 자연 염색된 오가닉 그리고 미니멀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컬렉션에 사용된 모든 원단은 제 아버지 김도연의 친환경 섬유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잊혀졌던 이 혁신적인 기술이 이제 리뉴 라이프를 통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발표회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여러 바이어들이 즉석에서 주문을 제안했고 패션 저널리스트들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소희의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소희 씨, 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지민 의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그녀는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 소희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불안정한 생체 신호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소희가 다가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어요. 지민이 소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더 이상 투석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술.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 거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도연 씨의 상태가 너무 약해져서 수술 성공 확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소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 미만. 그 숫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당장요. 소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소희 씨, 당신의 패션쇼 소식이 불같이 퍼지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리뉴 라이프가 트렌딩이에요. 소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준호는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소희의 컬렉션 사진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30년간 잊혀진 친환경 기술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당신과 아버님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어요. 그가 과거에 여러 연구자들의 성과를 가로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소희 씨, 백화점 구매 담당자가 급히 연락했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리뉴 라이프 전체 컬렉션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네요. 순간 소희의 마음속에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어요.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 아버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수술이 먼저예요. 소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술 전 소희는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업적을 위해. 수술실로 가기 전 또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소희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패션쇼 참석자들이 모두 자신의 SNS에 우리 이야기를 올리고 있어. 그리고 박정우가 공방을 사겠다고 찾아왔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야.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제보라고요? 그래, 박정우가 당황해서 도망쳤어. 그리고 여러 대형 백화점에서 리뉴 라이프 독점 판매권을 원한다고 연락이 왔어. 혜진의 목소리가 기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희의 마음에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정우의 악행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수술 직전 지민 의사가 소희에게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위험을 아시죠? 소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소희 씨, 아버님이 깨어나셔서 당신을 찾으세요. 소희는 놀라서 도연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도연은 약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연아, 수술.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위험해. 내가 다칠까봐.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리뉴 라이프가 대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아버지의 기술에 감탄하고 있어요. 우리 컬렉션을 사겠다는 바이어들이 줄을 서고 있답니다.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박정우의 악행도 세상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아버지. 소희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도연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함께 이겨내자. 그 순간 소희의 마음에 따뜻한 파도가 밀려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소희는 병원 로비에 모인 기자들을 보았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 짧은 인터뷰를 허락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부당하게 헤어졌지만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저는 아버지에게 제 신장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리뉴 라이프를 통해 아버지의 친환경 섬유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희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들은 감동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녀의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혜진이 소희를 꼭 안았어요. 용감한 우리 딸, 고마워. 준호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희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마취가 시작되기 전 소희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요. 마취약이 천천히 그녀의 의식을 덮기 시작했어요. 소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이, 그녀의 용기가,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어요. 흰 천장, 희미한 소독약 냄새. 소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 전체가 납처럼 무거웠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아직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민 의사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지민의 눈에 기쁨이 반짝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도연 씨의 몸이 신장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이 넘쳐흘렀어요. 그녀는 성공할 확률이 30%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회복실에서 며칠을 보낸 후 소희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도연의 병실로 향하는 길,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도연은 창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는 소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소희는 아버지 침대 옆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리뉴 라이프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나갔어요. 소희의 디자인과 가족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명품 백화점에서는 팝업 스토어 제안이 들어왔고 해외 패션 브랜드들은 협업을 제안해왔어요. 병실에서 소희는 노트북으로 매일 브랜드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에코텍스 공방은 리뉴 라이프의 메인 아틀리에로 변신했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제작팀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혜진이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내가 디자인한 캡슐 컬렉션이 3시간 만에 완판됐어.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은 거야. 혜진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내 아버지의 기술이 드디어 인정받고 있어. 소희는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회복해서 이 모든 걸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복 중에도 소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 패션 리커넥트 재단 계획을 스케치했어요.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이자 지속 가능한 패션을 교육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준호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 소희는 그에게 이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같은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가 이런 재단을 설립한다면 많은 입양인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패션을 통해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되찾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희의 병실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그룹의 CEO였어요. 김소희 씨, 이뉴 라이프의 친환경 기술과 디자인 철학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그룹 브랜드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싱에 관심이 있습니다. CEO가 제안했어요.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이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들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가족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가족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도연은 옆 병실에서 태블릿으로 참여했고 혜진은 공방에서 연결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기회야.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혜진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한편 박정우에 대한 수사도 진전이 있었어요. 준호가 가져온 신문에는 그가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과거 연구 결과 조작과 문서 위조 혐의,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비리도 드러났어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있네요. 소희가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퇴원 날 소희는 병원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존과 메리 김, 그녀의 양부모였습니다. 그들은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날아온 것이었어요. 소피아, 메리가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무 걱정했어. 내가 얼마나 용감한 일을 했는지. 소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존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내가 내 뿌리를 찾아 기뻐. 그리고 내 친부모님도 만나보고 싶구나.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두 가족의 만남. 하지만 양부모의 따뜻한 반응에 그녀의 두려움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두 가족은 에코텍스 공방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존은 도연의 친환경 섬유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메리와 혜진은 소희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한 디자이너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존과 메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메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도 소피아를 키울 수 있어서 축복이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두 쌍의 부모가 있네요. 소희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두 세계가 마침내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소희는 파리 패션 위크에서 리뉴 라이프의 첫 국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런웨이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의상들이 선보여졌고 모든 의상은 도연의 친환경 섬유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쇼가 끝난 후 소희는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깊은 감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컬렉션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빛났습니다. 패션은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어요. 앞줄에는 도연, 혜진, 존, 메리가 자랑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패션 위크 이후 이뉴 라이프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도연의 친환경 기술은 패션 산업의 혁명을 일으켰고 소희의 디자인은 지속가능 패션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도연은 완전히 회복한 후 새로운 친환경 섬유 연구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소희는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양쪽 도시에 아틀리에를 열었고 패션 리커넥트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그녀에게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연결과 치유, 재생의 도구였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에 패션 리커넥트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어요. 센터에는 지속가능 패션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오픈식에서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했어요. 30년 전 저는 이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이제 저는 두 개의 고향, 두 개의 가족, 그리고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 센터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패션은 그 여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특별한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디자인된 운명이라는 제목의 이 공간에는 소희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도연의 친환경 섬유 샘플들, 소희의 초기 스케치, 그리고 재회의 순간들. 전시관 중앙에는 소희가 디자인한 특별한 의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친환경 원단으로 만든 현대적 한복이었어요. 그 옆에는 소희가 직접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이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도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어요. 센터를 나서며 소희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그녀는 더 이상 뿌리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디자인한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에요. 소희는 속삭였습니다. 때로는 실이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 끊어진 실을 다시 이어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요. 소희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처럼 그녀의 인생도 과거의 조각들이 모여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